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공감에 관하여. 지은이는 이금희.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따르고 좋아했다. 학창 시절에는 또래 상담가로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었다. 어른이 된 후 직업도 아나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람과 관계에 천착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서 만난 3만여 명이 들려준 인생. 라디오 DJ가 되어 전했던 15만여 명의 사연. 모교 겸임 교수로 접한 2200여 명 학생들의 이야기. 매주 12만여 명 구독자와 함께하는 유튜브. 그리고 매년 전국 강연장의 청중까지. 그가 하는 일에는 모두 사람과 소통이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느 중재 전문가가 쓴 책에서 엄마만 만나면 다투고 온다는 아들, 딸에게 권하는 방법을 읽었어요. 엄마를 만나러 갈 때는 결심을 하래요. 오늘 엄마와 만나서 함께 있는 5시간 동안 화를 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라고 말이죠. 부모의 말에 머리 굵은 자식이 까칠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래요. 가족이 아닌 어른들과 처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일상적인 모습, 성격에서 비롯한 말투와 행동 거지가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편함이 쌓이며 부모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린다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박사가 쓴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부모의 말과 행동이 불편한 것은 시야가 급격히 확장한 결과물이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부모가 어른의 기준이었고 가족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 낯선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생겼고 청년은 적응하기 위해 상대를 관찰하고 타인의 기준을 이해하고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었다. 이는 성인이 된 기념할 만한 순간이고 사회적 성숙의 징표로 해석할 일이다. 청년이 갑자기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김혜남 박사도 그렇게 말했죠.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은 청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서준 씨는 인간관계에 크게 상처받고 일을 하기도 어렵게 됐죠. 게다가 건강도 안 좋아져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펜션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침을 차리며 숙소 관리하는 일을 몇 개월 동안 하게 됐죠. 소식을 들은 엄마 친구분이 근처에 여행 오셨다가 얼굴을 보고 싶다며 잠시 들르셨대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신 아주머니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서준아, 젊을 때 이렇게 놀면 나중에 고생해. 나중에 나이 들어서 2배, 3배로 돌려받게 되어 있다. 이후 아주머니는 하루에 일을 몇 시간씩 해야 하며 무슨 공부를 해야 하며 아주머니 자식들은 어디 학교를 나와서 지금 어디서 일하며 연봉은 얼마라는 이야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한참 동안 하셨대요. 마지막으로 서준 씨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고는 곧바로 그곳을 떠나셨답니다. 서준 씨의 말에 귀 기울여 보죠. 저희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격려가 힘이 세다. 저도 누군가 걱정이 될 때는 무조건 격려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타인의 삶을 고작 한 조각만 보고 지레 짐작하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축시키기보다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원치 않는 충조 평판, 즉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니까요. 오래전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은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더러운 빨랫감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 영화 감독이기도 한 기타노 다케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족이란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가져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이 말이 심하다고 느끼신다면 가족과 사이가 좋은 겁니다. 가족은 짐이자 힘입니다. 배를 띄울 때 밑바닥에 싣는 바닥짐 같은 존재죠. 바닥짐이 없으면 배는 균형을 잡지 못한답니다. 반면 너무 많으면 정작 실어야 할 다른 짐을 실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적당히 실어줄 때 배는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가족은 바닥짐입니다. 적당히 무거우면서 동시에 힘을 내게 해주니까요. 그런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성공학을 연구하는 짐 론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족과 사랑은 정원처럼 가꿔야 한다. 어떤 관계든 피어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상상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장 따뜻한 대화는 집 앞 골목을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 갈매기의 꿈의 저자인 미국 소설가 리처드 바크의 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상 조작이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나 불쾌한 기억,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남겨둔다면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는 셈이니 과거는 물론 현재도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먼저 저장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 행복한 추억, 유쾌한 기억을 우선 남겨두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기억은 서서히 지워지고 나중엔 희미해진대요. 추억은 종종 미화되거나 왜곡되기도 하는데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해서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인 회상 조작 덕분에 우리는 과거가 아름답다고 기억한다고 해요.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둘만의 과거나 추억을 즐거운 쪽으로 남겨두었지만 불행한 부부는 반대랍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일마저 불쾌하고 괴로운 쪽으로 바꿔버린대요. 행복한 부부는 좋은 기억을 확대하고 불행한 부부는 나쁜 기억을 확대한다. 미국 부부 연구의 권위자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말입니다. 28, 정원 씨는 사회생활 1년 만에 부모님 도움으로 생애 첫 차를 장만했답니다.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자마자 어른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 났답니다. 3번의 접촉사고 때문에. 하필이면 상대가 4050 어른이었고 정원 씨를 윽박지르고 소리를 쳤다고요. 첫 번째 사고는 목적지 근처 교차로에서 일어났답니다. 직진 신호에 천천히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갑자기 영어 유치원 셔틀버스가 불법 유턴을 시도했고 부딪혔답니다. 차량에서 내린 50대 후반 여성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경찰이 도착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건 100% 유치원 셔틀버스 과실입니다. 라고 명확히 정리해 줬는데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그 후 반년 가까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끝까지 억지를 부렸고 정원 씨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지요. 그 사건 이후 어른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두 번째 사고는 쌍방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40대 후반 여성이 소리 지르며 다가오더니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며 겁을 주었다죠. 다행히 보험사 출동 후 쌍방 과실을 받아들였는지 이후 보험사 통해 그냥 정리하자고 해왔답니다. 그게 고맙다고 느껴졌대요. 당연한 건데. 세 번째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퇴근 후 막 도로에 들어왔는데 급하게 끼어든 50대 아저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답니다. 창문을 내리자마자 고함을 쳤다는 아저씨. 차에서 내려 훈계를 듣는 순간 정원 씨는 학생 주임 선생님 앞 불량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허겁지겁 정원 씨의 번호만 받고 자리를 떴다고 했어요. 보험사에 연락도 안 하고 경찰 신고도 하지 않고 혹시 싶어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도 했던 정원 씨에게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와 협박했답니다. 내가 이 근처 건설회사 사장인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 걸겠어. 끝까지 괴롭힐 거야. 밤마다 전화를 걸어 두려움에 잠도 못 자고 며칠 후 지쳐서 보험도 신고도 취소해버렸다는 정원 씨. 사건이 종결될 때쯤에야 사고 당일 희미하게 풍겼던 계저 씨의 술 냄새가 떠올랐지만 다시 신고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3번의 사고에서 공통으로 마주한 건 사고 그 자체보다 4050 세대의 권위와 폭력, 소리부터 지르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야단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이 어린 운전자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정원 씨는 질려버렸답니다. 나이를 빌미 삼아 젊은 사람을 휘둘러댔던 그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포의 말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도 말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다. 제 나이가 좋은 건 누구도 제게 결혼을 채근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제 나이에도 아직 결혼 타령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고맙기도 하다니까요. 미혼일 땐 언제 사람을 사귀냐 그러고 결혼하면 언제 아이를 낳느냐 그러고 아이를 낳으면 집은 언제 살 거냐 하는 어른들. 왜 그러는 걸까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재미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재미있게 살아요. 은퇴 후 대한민국 100대 명산 등반을 목표로 삼아 체력을 기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100개 섬을 찾아가는 여행을 버킷리스트에 담은 분도 있고요. 국립극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오의 음악회에 친구랑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에머슨도 그랬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남의 인생에 관심 두지 맙시다. 내 인생을 챙기기도 바쁜 삶인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가족도 실은 남입니다. 사과에는 시효가 없을지 모릅니다. 가족 간엔 더더욱 말이죠. 엄마도 아이에게, 언니도 동생에게 스스럼 없이 해야 하는 게 사과일지도 모릅니다. 어른도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 아닐까요? 미국 작가 조디 피코가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건 시간이 해주는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도 말했죠. 나이를 먹는 건 자동이지만 어른이 되는 건 노력이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는 칼끝이 아니라 가장 사랑한다고 믿은 이의 입에서 더 깊이 온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어로 유명한 이혜인 수녀님도 그러셨어요. 사랑은 말에서 시작하고 상처도 말에서 시작한다. 미나는 인형처럼 예쁜 학생이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아나운서처럼 단정했고 의상 역시 지금 당장 TV로 들어가 뉴스 진행을 해도 좋을 만큼 깔끔하고 아름다운 정장이었습니다. 거기엔 하이힐을 신고 어깨엔 손바닥만한 핸드백이 걸렸더군요. 제가 졸업하고 나중엔 겸임교수로 강의도 했던 대학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천천히 걸으면 20분도 걸리고 빨리 뛰면 12에서 13분 만에 도착하기도 하죠. 언덕 위에 있는 학교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2대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는 지각하기 십상. 무조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굽 낮은 신발이나 운동화가 필수죠. 그러니 정장 입고 하이힐 신은 학생은 20년 넘는 겸임교수 생활 동안 거의 유일하게 본 것 같습니다. 3월 첫 주 개강하던 날엔 미나가 오늘 면접을 봤나 보다 짐작했죠. 그런데 웬걸 둘째 주에도 셋째 주와 넷째 주가 되어도 여전히 색깔과 디자인만 다른 정장과 하이힐을 고수했습니다. 궁금증을 못 참고 4월 티타임 때 물었습니다. 미나는 아주 익숙한 듯 얘기했습니다. 태어나서 대학 4학년이 된 지금까지 옷을 단 한 번도 속옷 한 벌조차 사본 적이 없다고요. 엄마가 고르고 사주신다고요.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면 엄마가 침대 위에 준비해 주신답니다. 오늘 속옷은 이거, 겉옷은 이거 입고 핸드백은 이걸로 들고 오늘 수업책과 노트는 그 옆에 놨고 어울리는 구두는 현관에 꺼내뒀어. 그럼 그걸 입고 들고 신고 등교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소위 헬리콥터 마미겠거니 했습니다. 헬리콥터처럼 아이 머리 위에 맴돌며 살피고 돕는 극성엄마. 그런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가 귀에 못 박히게 얘기했답니다. 미나야, 너는 나중에 커서 숙대 무슨 과 가야 해. 숙대 무슨 과 가야 해. 숙대 무슨 과 가야 해. 그래서 지금 숙대 무슨 과 4학년이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엄마의 친정인 외가는 아주 부유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위로 오빠 셋, 그러니까 외삼촌 세 분은 대학은 물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다고요. 막내이자 고명딸인 엄마는 부푼 꿈을 안고 시험을 치렀고 숙대 무슨 과에 합격했대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등록금을 내주지 않으셨답니다. 계집애가 대학은 무슨 대학, 고등학교만 나오면 됐다.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사람의 진심은
표정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해도 표정이 어두우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미나는 아예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웃지 않으니 인간미가 없었죠.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대신해서 사는 마리오네트에게 표정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미나의 표정을 본 것은 그해 11월 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 입사시험 합격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집에서 4시간 반 거리 회사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뿌듯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거기까지 자주 찾아가지는 않으시기를. 반듯한 이미지의 아나운서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고요. 어린 시절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했다는 부모님. 어렸을 때는 귀가하면 온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 뭘 했는지 일일이 말씀드려야 했대요. 취업 후 독립했을 때는 부모님이 집에 유선 전화를 설치하셨답니다. 매일 밤 딸의 귀가를 유선 전화로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는 부모님. 새벽 2시에 끝나는 생방송을 맡았을 때도 그러셨답니다. 집까지 운전하는 시간 20분과 주차 후 집에 올라오는 시간 5분을 계산해 2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고요. 그렇게 일일이 자녀의 삶에 부모가 관여하면 자녀는 자신만의 삶을 위한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 방송에서 전문가가 말하더라고요. 자녀가 삶을 배울 기회를 부모가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회성 경험이 없어져 자녀가 살아가며 불편해진다고도요. 관계가 어려워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알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은 아나운서는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감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감정조차 옳고 그르다고 판단해준 부모에게 통제당한 셈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 전문가 존 듀이가 말했는데 말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때로 폭력이 되듯 부모의 지나친 사랑도 어쩌면 강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파울로 코엘리오의 말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이를 존중해주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회식 메뉴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다는 30대 초반 정민 씨 얘기에 고개를 주걱거리게 됐습니다. 정민 씨에게는 옷딱이 생소하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몸보신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MZ인 직원들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다들 걱정이었다고요. 금요일 저녁 회식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계속 옷딱만 검색할 정도로요.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근무는 근무,
회식은 회식이지 술 곁들여 식사하는 회식이 업무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같이 일한다고 꼭 친해져야 하나요? 후배들의 질문에 선배들은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10명이 입사해도 1명이 정년퇴직 할까 말까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회사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나요? 그러니 친목 도모 회식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사주고 싶다면 메뉴는 막내가 고르게 하면 어떨까요? 검색의 귀재인 막내들은 선후배가 만족하는, 즉 가심비가 높으면서 가격도 적당한 음식을 찾아낼 겁니다. 단, 회식 후에 절대 뒷말 안 하기. 맛이 있다 없다. 음식이 달다 짜다. 그러기 없기로 미리 약속하고 말입니다. 물론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아닌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 다양성이 생존의 필수이기 때문이지요. 다양성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며 우리에겐 차이가 희망입니다. 다양성은 분열이 아니라 힘이다. 그 옛날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차이를 껴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혁신을 시작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현 씨는 직장에서 이어폰을 꽂고 일합니다. 이어폰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데도 듣기 싫은 질문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처음엔 정현 씨도 선배들 질문에 귀를 쫑긋 기울였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라는 것이 갈수록 가관이었다고요. 정현아, 나 정도면 너한테 삼촌이니 오빠니? 오빠들은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도 않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오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빠면 어떻고 삼촌이면 또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직급을 부르거나 선배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도중에 느닷없이 그러더래요. 정현아, 그 유명인 다른 건 몰라도 로맨티시스트 같지 않냐? 그 사람 아니면 바람둥이로 유명한 잘생긴 연예인. 둘 중 하나랑 살아야 하면 넌 누구랑 살래? 정현 씨는 둘 다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묻는 당신이 제일 싫었다는 거고요. 정현 씨뿐만이 아닙니다. 2030 세대의 여성들이 직장에서 진절머리 나게 듣기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희롱과 경계가 모호한 성적 농담과 사생활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발언이라도 싫다고 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직급 차이 때문에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불쾌해서 정색하면 왜 그래, 농담인데 좀 웃자. 그런다고요. 성희롱은 불법 행위입니다. 위계질서로 볼 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하는 불법 행위지요. 아랫사람으로서는 부당한 것 같아도 윗사람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식 같은 분위기에서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윗사람이 조심하는 수밖에. 성인지 감수성을 더 예민하게 갈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니 삼촌이니 하는 건 소통을 막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권위를 얻는다. 최고의 연설가인 존 맥스웰 목사의 말이랍니다. 지수 씨가 진담 반 농담 반 말했습니다. 커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침 출근길 지수 씨는 참새 방앗간처럼 카페에 들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죠. 아차차, 아침에 가방을 바꿔 들고 나오면서 저가 브랜드 커피컵 홀더를 깜빡했습니다. 지수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표님에게 잔소리 좀 듣겠네. 아예 컵 홀더를 빼버려야겠다.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K 직장인에게 커피는 필수품이죠. 지수 씨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합니다. 대표님과 실장님 한 분, 그리고 직원 14명. 대표님도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20에서 30대 여성이 다수인 직원들을 그야말로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가족처럼 여기기에 불편한 말을 느닷없이 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더 불편한 건 커피. 별다방 커피를 마시면 대표님이 눈치를 주실 때입니다. 내 돈 내산인데도 말이죠. 커피를 무슨 5,000원이나 주고 마셔. 회사 바로 앞에 비비다방 있잖아. 거기는 커피 한 잔에 1,000원인데 맛도 좋아. 하루 4,000원씩 3번이면 12,000원. 한 달에 20만 원도 넘어. 그걸로 적금을 든다 치면 1년에 거의 300. 10년이면 3,000. 집도 사겠다. 그걸 듣는 지수 씨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와, 진짜? 대표님 말씀 새겨 듣고 커피값 줄여서 집 사야지. 아닌 거 아시죠? 지수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만 하시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선생님은 고향을 등지고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이었습니다. 의지가지 없는 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셨답니다.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 불안이 자리 잡고 있으셨대요.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니 매달 규칙적으로 같은 액수를 내는 적금은 평생 한 번도 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년 이맘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한 푼 두 푼 아껴서 적금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메리카노가 당기면 바로 카페로 달려갑니다. 하루 12,000원씩 모아 1년 후 3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굳이
오늘의 행복을 유예해서 불확실한 내일의 안정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요. 하지만 대표님이 보시면 잔소리 하실 게 뻔하니 비비다방 컵 홀더를 가방에 넣어뒀다가 바꿔 끼는 겁니다. 지수 씨와 직원들은 그런 택가리를 하루 두세 번씩 한답니다. 달라이 라마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복해질 필요는 없다. 생방송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따뜻한 연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취자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청취자들이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코너를 진행할 때 한 사람의 고민을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결하게 될 때 말입니다. 세상살이에 정답은 없지만 수많은 해법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무례한 친구를 참아낼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착하고 잘 참는 그들은 친구가 별로 없다고 했지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가 끊임없이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고. 유형은 조금씩 달라요. 돈을 꾸어간 후에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물건을 사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나 한 번만 써볼게.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 이러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다고 다 친구일까요?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는 사람, 새 물건을 빌려달라거나 써본다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닌 것 아닐는지요. 오래 사귀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가깝게 여기는 건 아닐 테니까요. 대신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런 분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 연습. 연습의 힘은 놀라운 겁니다. 아침마다 집에서 나올 때 현관에서 외치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싫어요. 싫습니다. 싫다니까요.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그렇게 연습하고 나온다면 필요한 순간에 그 단어를 입 밖에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여리고 인간관계가 넓지 않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친구인데 내가 싫다고 거절하면 친구 관계가 끝나는 것 아닐까? 그럼 끝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호구로 보는 거니까요. 한 번 호구는 평생 호구 잡히기가 십상이고요. 그런 친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친구라면 없는 게 나아요. 가톨릭 사제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친구란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 좋은 사람이 오더라. 이효리 씨의 명언 중 하나입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먼저 책 읽는 모임. 동네에 독립서점이 있다면 가보세요. 동네 책방
독립서점에서는 열이면 열 책 모임을 합니다. 책을 매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는 비슷한 성향의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또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 곳은 봉사 현장입니다.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 마세요. 친구의 자리에 친구가 아닌 사람을 놓아두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지 말라.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 책임이 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가 파울로 코엘료도 그렇게 말했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연민을 버리고 삶을 직면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시인이자 철학자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이 말했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의 통과 의례를 저마다 거치게 되지요. 오래전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무속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셨어요. 소위 신내림을 피하고 싶어서 7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요. 산에서 뛰어내리면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살았고 물에 빠졌더니 누군가 빠르게 신고해 줘서 구조가 되었다고. 7번 시도한 끝에 자신의 길을 받아들였다고 말입니다. 나만 유달리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넣어두시죠. 아주 오래전에 못해도 괜찮다. 너에겐 너만의 장점이 있다. 라고 말해준 스승이 계시니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하며 선생은 작은 서당을 열어 많은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스승을 진심으로 한결같이 섬긴 제자는 오직 황상 한 사람뿐이었답니다. 황상이 소년 시절 스승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게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꼭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아이도 정말 공부할 수 있나요? 선생은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렴. 배우는 사람은 3가지 큰 문제가 있다. 너는 그 3가지 중 하나도 없구나. 첫째는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면 한 번만 읽고도 바로 외우지. 정작 문제는 제 머리를 믿고 대충 소홀히 넘어가는 데 있다.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지. 둘째,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질문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금세 파악해낸다. 다만 재주를 못 이겨 들떠 날리는 게 문제다. 자꾸 튀려고만 하고 진중하고 듬직한 맛이 없다. 셋째,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대번에 깨닫지. 하지만 그런 대신 대충 하고 마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
공부는 꼭 너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둔하다고 했지? 송곳은 구멍을 쉬 뚫어도 곧 다시 막히고 만다. 둔탁한 끝으로는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들이파면 구멍이 뚫리게 되지.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구멍이 뻥 뚫리면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다. 앞뒤가 꼭 막혔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했지. 여름 장마철에 봄물을 보렴. 막힌 물은 답답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를 빙빙 돈다. 그러다가 농부가 삽을 들어 막힌 봄물을 터뜨리면 그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단다. 얼마나 통쾌하냐. 어근버근 답답하다고 했지? 처음에는 누구나 공부가 익지 않아 힘들고 들쭉날쭉하게 마련이다. 그럴수록 꾸준히 연마하면 나중에는 튀어나와 울퉁불퉁 하던 것이 반질반질해져서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구멍은 어떻게 뚫어야 할까? 부지런히 하면 된다. 막힌 것을 틔우는 것은 부지런히 하면 된다. 연마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지? 부지런히 하면 된다. 어찌해야 부지런히 할 수 있겠니?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으면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자 고전 연구가 정민 선생의 삶을 바꾼 만남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산 선생의 말씀은 어린 소년 황상의 가슴에 새겨졌고 이후 60년 동안 하루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135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쉴 때 잘 쉬세요? 13,500여 명의 대답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라는 부제가 붙은 클라우디아 해먼드의 잘 쉬는 기술입니다. 10위는 명상이었습니다. TV 시청이 9위, 8위는 잡념이었습니다. 7위, 저도 좋아하는 목욕이었습니다. 6위는 산책, 걷고 행복해라, 걷고 건강해라, 꾸준히 목적을 가지고 걸어라.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말입니다. 프랑스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도 말했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내 걸음을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도 했지요. 인간은 걸을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한다.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도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써서 몸을 보호하는 것을 약보라 한다. 좋은 음식으로 원기를 보충하는 것을 식보라 한다.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걷는 행보가 더 낫다. 아무것도 안 하기가 5위였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되었던 멍때리기 대회. 대회에 참가한 두 여성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잘 쉬는 방법 4위는 음악 감상. 3위는 혼자 있는 것. 16세기의 철학자 몽테뉴도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2위가 자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독서였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에 기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다. 세계 35개 나라에 사는 13,500여 명이 쉬는 방법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둘째, 혼자서 할 수 있다. 셋째, 매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매일 혼자 짧은 시간이라도 위의 10가지 방법 중 몇 가지를 꼭 하라고 정신과 전문의가 권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신경끄기의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이 한국을 다녀간 후 했던 말이랍니다.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반면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을 저버렸다. 자본주의의 최악의 단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는 반면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울증 발병률과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은 지도 오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는 훨씬 많다고 본다죠. 10명 중 1명이 우울증 아닐까 할 정도로요. 그런데 주변에 알리거나 치료하는 경우는 매우 적지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은 11%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편견 때문이지요. 미국은 우울증 환자의 60%가 치료를 받고 중증 환자 4명 중 3명이 병원에 간다고 해요. 반면 한국은 중증 우울증 환자조차 10명 중 1명만 치료를 받는다고요. 정신과 폐쇄병동, 청소년들로 꽉 차 있다. 청소년 정신 건강을 연구하는 교수의 말입니다. 10에서 29세 정신과 입원 환자가 2022년 기준 16,819명, 전체 환자의 22% 수준입니다. 1년 동안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온 43,268명 가운데 46%가 10에서 29세였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4년 교육부가 4개 학년 학생 173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했는데 2만 명 이상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답니다. 전체 학년으로 환산하면 25만 명 이상이 치료 대상인 거죠. 다시 마크 맨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한국은 예술과 과학 모두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신 건강의 위기는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에 따른 하나의 부작용이다. 한국을 강하게 만든 원동력은 눈부신 경제성장이나 대중문화의 지배력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드물고 특별한 회복력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이 길을 찾을 거라 믿는다. 우리의 가장 큰 사회적 의무는 다음 세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철학자 페터 비에리가 10여 년 전에 펴낸 책이 있습니다. 삶의 격. 2014년 독일 최고의 철학 부문 에세이상 트락타투스상을 받은 이 책에는 부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다행히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남이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남을 귀하게 대하면 나의 존엄성은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측면이랍니다. 남이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남을 귀하게 대하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대한다면 나의 존엄성 2가지 측면은 지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인간을 도구화하면 안 된다고 무려 200여 년 전에 칸트가 그렇게나 외쳤건만 인간을 도구화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지 이용당할 대상이 아니다. 전화기 넘어 만나는 사람도 판매대 건너 만나는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의 말입니다. 인간의 불안, 자유, 책임을 다룬 실존 심리학을 소개한 그는 인간이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라고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공감에 관하여 읽어드렸습니다. 3주 후인 1월 4일 서울교대에서 명상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그날 오셔서 명상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